미국인들에서는 충분히 먹는 사람들이 한 5%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죠. 렉틴이나 피트산 같은 것들의 위험성이 높다. 기존적으로 보시면은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안녕하세요. 웸 스튜디오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용입니다. 요즘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 파이버 맥싱 트렌드가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 입장에서 저는 매우 좋은데, 동시에 이 식물에 들어있는 여러 항영양소들이 있잖아요. 흔하게는 뭐 렉틴이나 피트산 같은 게 있죠. 이런 것에 대한 걱정 또한 좀 올라가는 추세여서 최신 의학 논문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마지막에 제 생각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식이섬유가 뭐냐?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런 곳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탄수화물이죠. 근데 우리가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일종이고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당뇨병학회 등에서는 충분히 먹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성인에게서 한 하루 25에서 30g 정도의 양을 권고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값들이 나온 건데요. 대규모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 2019년에 이 란셋에 실린 논문이 있어요. 레이놀드 박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 연구는 기존에 했던 수많은 연구들을 모아서 분석한 연구였어요. 목적 자체가 식이섬유를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 관찰 연구로는 185건을 분석을 했는데, 사람마다 1년씩 관찰하면 그거를 인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억 3,500만 인년 person year를 분석을 했고요.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도요 580건 4,63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죠. 굉장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과 섭취를 하지 않았던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전체 사망률은 약 15% 정도, 그리고 심혈관 사망률은 약 31%까지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한 그룹이 더 낮았어요. 당뇨병도 약 16% 정도 감소했고,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도 24% 정도 감소한 결과가 있었어요. 좀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으로 해서 나온 값이 하루 25에서 29g 정도의 식이섬유 섭취가 가장 큰 이점을 보인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식이섬유를 약 8g 늘릴 때마다 총 사망률이 8% 정도, 당뇨병 위험률이 15% 정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약 19% 정도가 추가로 감소한다고 보고를 했죠. 이런 대규모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WHO에서는 성인에게 최소 25g, 가능하면 30g 정도는 하루에 식이섬유 섭취를 먹는 게 좋겠다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식이섬유 섭취가 체중 감량, 그러니까 비만을 좀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죠. 기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직관적이긴 해요. 식이섬유 자체는요, 소화 과정에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팽창해요. 부피를 차지해서 우리한테 이 물리적인 포만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식사 후에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해 주거든요. 따라서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켜주고, 이어서 인슐린의 과다한 분비를 줄여주는 거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줄 수 있겠죠. 그런데 비만은 핵심이 되는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인슐린의 증가이기 때문에 비만을 좀 억제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요. 실제 2015년에 미국 내과학회에서 발행하는 내과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요, 대사질환을 가진 과체중 환자나 비만인 대상으로 해서 240명 정도를 비교를 해봤어요. 뭘 했냐? 복잡한 식이 가이드라인, 그 미국 심장학회에서 내놓는 게 있거든요. 이거랑 아주 심플하게 하루 3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해 봐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분석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실질적인 전략이랑 굉장히 복잡한 식이의 가이드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본 거죠. 비슷했어요. 하루 30g 식이섬유를 섭취한 그룹은 평균적으로 한 2.1kg 정도, 아주 복잡한 식이 가이드를 받은 그룹은 한 2.7kg. 평균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벌어지진 않았죠. 그냥 기존적으로 보시면은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요, 식이섬유는 장점들이 밝혀진 게 너무나 많죠. 장내 미생물의 어떤 구성을 바꾸죠. 식이섬유는 결국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장내 미생물들이 단세지방산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럼 이게 이 이후에 우리 몸에 대사적으로 유익한 작용들을 하고요. 이런 장내 미생물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들도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 염증 수치를 측정하는 CRP라는 물질이 있어요. C 반응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수치가 식이섬유를 늘린 분에서
감소하더라. 우리 몸의 만성적인 염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도 하고 대사질환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저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식이섬유는 그러면은 대사증후군 예방 측면에도 도움이 되겠다. 왜냐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배가 나오고 여러 리피드 프로파일 같은 것들이 나빠지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실제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 그룹에서 이런 지표들이 모두 개선되는 결과들을 보인 연구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6g 정도 섭취량을 늘렸을 때 혈압이 한 2, 3 정도 낮아지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한 10 정도 낮아지고 공복 혈당도 한 8mg/dL 정도 낮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실제 그래서 많이 먹고 있냐라고 했을 때 미국인들에서는 충분히 먹는 사람들이 한 5%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죠. 다수의 어떤 그 국제 가이드라인들은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기전이 있는 거예요. 포만감 증가 및 그로 인한 전체적인 섭취량 감소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혈당 및 인슐린 조절의 기능이 식이섬유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지질 프로파일, 콜레스테롤이나 어떤 중성지방 같은 수치가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내 미생물과 전체적인 몸의 만성 염증이 감소하는 기전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식이섬유는 비만이나 이런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당뇨병학회나 WHO 같은 데서 전반적인 건강 및 여러 대사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식이섬유 25에서 30g 정도의 식이섬유를 드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 뭐 렉틴이나 피트산 같은 것들의 위험성이 높다. 빨간 강낭콩 같은 것들 그냥 생으로 먹게 되면은 실제로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일부 서적들을 통해서 식물성 식품의 이런 항영양소에 대한 우려들이 좀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먼저 좀 렉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렉틴 성분을 가지고 여러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을 했을 때 장 점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장 누수 증후군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워낙에 그 면역세포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만성염증이 유발될 수가 있다. 칼슘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 흡수가 좀 저해될 수도 있고, 적혈구 응집을 렉틴이 좀 시킬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통곡물이나 콩 같은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면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니까 연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렉틴이라는 거는 콩이나 통곡물 그리고 일부 채소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탄수화물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는 단백질인데, 일부 식물에서 실제로 방어물질의 일환으로 작용을 해요. 일부 원시 상태에서는 실제 이것들이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붉은 강낭콩 같은 경우에는 다량 섭취했을 때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중독 증상 같은 것도 실제로 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기록이나 성분 물질 때문에 예전에는 독성으로 이게 분류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렉틴이 위험하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과거에는 좀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현재에서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약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콩류에 들어있는 렉틴의 활성도,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리했을 때, 그리고 뭐 조온의 방식으로 조리했을 때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붉은 강낭콩이라든지 렌틸콩, 병아리콩은 꽤나 렉틴의 활성도가 높습니다. 뭐 2600 정도까지 400 이상을 섭취하면 이런 독성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꽤나 높은 렉틴 활성도를 보이는 콩도 있고,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한 200, 400으로 좀 낮은 활성도 를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콩을 조리하는 방식이 있죠. 뭐 10시간 정도 이렇게 물에 불린 다음에 30에서 60분 정도 이렇게 삶았을 때 거의 모든 콩류에서 렉틴의 활성이 100% 정도 불활성화됐다. 즉 검출 한계 농도 이하로 나왔다라는 것들이고요. 일부 콩 종류에 따라서는 잔존 렉틴이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 양 자체가 매우 적었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조리 후에 콩을 먹어서 급성 독성 반응이나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보고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낮은 정도의 렉틴은 우리 몸에서 이롭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또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왜냐면 렉틴이라는 물질이 고농도에서는 급성 중독 반응이나 장 점막의 손상을 일으키지만 저농도에서는 암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항산화 효과나 장 내에서 이 병원균이 장 점막에 부착하는 것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작용들도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다만 이 논문에서 추천하는 거는 저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슬로우 쿠킹 같은 경우에는 렉틴의 불활성화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해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조리법, 물에 불렸다가 삶는 이런 방식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생으로 먹는 거는 당연히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현재 콩을 뭐 발효시키거나, 발효도 마찬가지로 렉틴 합성도를 거의 낮춥니다. 발효시키거나 불려서 삶은 방식으로 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렉틴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를 한다면은 대부분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 된다는 내용이죠. 굉장히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영양학 전문가들이 합의된 견해에는 일반적인 식단에서 렉틴 함유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인체에 유의미한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이로운 영양소의 공급원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장 점막의 손상과 이 장누수 증후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세포나 동물 실험에서는 농도를 뭐 마음껏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낮은 단계의 데이터들은 있지만 실제 인체 임상 근거는 굉장히 부족한 거고요. 제가 좀 근거들 찾아봤어도 건강한 사람이 렉틴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해서 장누수군이 생겼다 혹은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뚜렷한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뭐 2019년에 거시라고 굉장히 좋은 소화기계의 저널인데 장누수에 대한 인체 데이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도요, 일상적인 식이성분, 뭐 렉틴도 포함되죠. 여기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장누수가 발생한다는 인체 임상 증거는 부족하다, 부재하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행태를 봐도 렉틴이 함유되어 있는 콩이나 이런 것들 섭취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은 굉장히 우리가 원하고 있는 지중해 식단 쪽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전통 식단에 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콩류와 통곡물을 많이 먹는 식단을 가진 집단에서 장누수로 인한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보고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식단들을 하는 곳들이 블루존이라든지 장수마을 식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 전문가들의 일단 공통적인 의견은 현재까지 렉틴 함유 식품을 피하느라 오히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멀리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데이터들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행태를 보거나 인상 데이터를 봐도 위험은 조금 과장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피트산 역시 항영양소로 좀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곡물의 겨층이나 콩 견과류에 좀 함유된 천연 화합물인데, 얘네가 그 미네랄이랑 결합해 가지고 킬레이트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철분, 칼슘, 아연들의 흡수를 일부 좀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트산 때문에 통곡물을 먹으면은 오히려 이런 미네랄 결핍이 올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건데요. 뭐 이해는 가지만 특정한 상황을 굉장히 과장한 거거든요. 실제 우리의 식생활에서 피트산이 들어있는 통곡물을 먹는 사람들이 어떤 미네랄과 관련된 영양 상태를 보이느냐를 보는 게 훨씬 좋겠죠. 통곡물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거거든요. 통곡물 섭취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피트산 섭취로 인한 미네랄 결핍은 거의 관찰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피트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항염증 작용, 암 예방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긍정적인 작용들에 대한 보고들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결핍이 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먹는 미네랄들이 부족한 상황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피트산이 많은 음식들은요, 미네랄 함량도 높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음식으로부터 필요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리법들이 있죠. 이런 조리법도 우리가 곡물을 좀 발화시키고요, 발효시키고 콩도 물에 불리고 이렇게 하면은 피트산 함량을 또 낮출 수가 있어요. 미네랄 흡수는 또 높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트산의 잠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통곡물과 콩류의 영양적 이점은 그대로 또 가져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피트산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불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우려 때문에 통곡물과 콩류를 멀리하는 게 오히려 건강상에 얻는 손해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7년에 이제 Critical Review in Food and Science Nutrition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피트산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쭉 리뷰해도 정상적인 식이 패턴 내에서는 피트산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미네랄 결핍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좀 명시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좀 이런 여러 연구 결과들 그리고 공신력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의 발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하루에 한 25에서 30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거예요. 당뇨병이나 여러 대사질환, 전반적인 만성염증 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요.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항영양소, 렉틴이나 피트산 같은 것에 대한 우려는 우리들의 조리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고 있는 분들의 라이프타임을 봤을 때 위해보다는 훨씬 더 득이 많더라. 그래서 실제 지중해 식단이나 대시 식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고혈압을 또 낮추기 위한 식단들인데 이런 것들이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장수하는 마을이나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단을 분석해서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얻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식단을 만드는데 거기에 렉틴이나 피트산들이 들어있는 견과류나 홍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구상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렉틴이나 피트산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조리를 해서 드시면서 장수를 하고 있고 건강상의 위해가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꾸준히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대사질환이라든지 만성염증이나 암 발생 그 이면에는 부족한 식이섬유 섭취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편리하게 먹고자 하는 것들, 냉동식품으로 먹거나 초강식품들을 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식이섬유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식이섬유는 생각보다 현대사회에서는 섭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파이버 맥싱의 트렌드가 굉장히 나를 챙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샐러드, 콩, 견과류, 간식, 과일 이런 것들 다 너무 좋고요. 이런 게 좀 먹기 힘들다 그러면 저는 동결건조 가루, 야채를 직접 갈아 놓은 것죠. 낮은 가공 단계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도 편리하게 우리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다면은 섭취량을 늘리는 게 전반적인 우리의 대사질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식이섬유를 오히려 부족하게 먹고 있고 이런 걱정 때문에 식이섬유를 피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도한 두려움보다는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학과 과학의 검증을 좀 신뢰해서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 그리고 다양한 식품군의 조화로운 섭취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음에 또 저는 도움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